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김윤경 기자, 김치형 기자, 그리고 김유리 리포터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첫 번째 경제 이슈, 김유리 리포터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해 은행들이 미뤄준 대출 상환 연장이 곧 끝날 예정입니다. 5대 은행이 약 2년 동안 미뤄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대출 원금과 이자는 약 140조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니,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 계속되고 있고요. 코로나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더 이상은 대출 상환 연장 못 해준다 이건가요? 예, 일단 2년 전부터 이제 지원이 됐었던 금액들이 예. 이제 몇 번 연장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 대출 원금하고 이제 이자가 남은 거를 11월 말로 봤더니 네. 한 140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기가 돌아오면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더 연장을 하지 않겠다. 예.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금융당국에서는 네. 이걸 다 과연 갚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갚아야지 되는 고통도 있는 반면에 네. 또 금융권도 이게 만약에 갚지 못하게 되면 부실채권이 되니까 그러겠네요. 두 쪽 다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게 이미 6개월 전에 이제 연장 조치 재연장을 할 때 이게 3번 연장된 거거든요. 네네. 은행권에서는 연장이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냈었죠. 왜냐하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당국이 그 당시에 조금 코로나 상황이 또 안 좋아졌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장하겠다라고 연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원칙상으로는 연장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는 지금 최근에 140조 원 정도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난 10월에 금융위에서 국회의원한테 제출한 자료 통계로 보면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아, 그런가요? 네, 대출 만기 연장 규모가 247조 원으로 나와 있고요. 오. 원금 상환 유예된 게 13조 원, 그리고 이자 상환 유예가 2,300억 원 정도니까 이걸 다 더하면 250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큰 상황이어서 은행도 고민, 당국도 고민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일단은 예정대로 3월 말에 종료가 되면 자영업자들은 이걸 다 일시에 갚아야 되는 건지 좀 원칙적으로는 지금 문자 메시지라든지 뭐 전화로 다 통보가 된 상황이라고는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유예가 종료되는 날짜, 그다음에 뭐 이제 납입해야 되는 기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안내를 했는데 각각의 네. 채무자들께. 예, 근데 지난번에 연장하기 전에도 한번 이런 사태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원칙을 좀 내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출자 상황에 맞게 이제 금융권에서 컨설팅을 좀 제공을 하자. 그다음에 이제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을 유예 기간보다 조금 더 길게.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게 되면 원금 상환을 하는 게 아무래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네. 그리고 뭐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도 금융권에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연착륙을 좀 시켜야지 되니까. 아, 예. 네, 연착륙 당연히 필요한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걱정이 되는 게 코로나가 혹시라도 기적적으로 빨리 종식되거나 또는 뭐 어쩔 수 없어서 위드 코로나 이제는 네. 우리가 네. 뭐 영업 제한이나 방역 조치 다 해제한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금방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수입이 확 올라가고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예. 상환 능력이 확 가능해지지도 않을 텐데 걱정이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체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네. 이거 상환 압박까지 들어오면 결국에는 견딜 수 있던 사람도 못 견디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연장해 주면서 다음번에는 그래도 연장을 안 하고 회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는 그 당시가 이제 저희가 위드 코로나로 좀 정책이 변환될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살아나고 난 다음에 예. 상환을 하도록 하자였는데 지금 오미크론 상황이 워낙 지금 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영업 제한도 지금 하고 있고 네. 더 네. 강화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당국이 진짜로 3월 말에 이걸 재연장을 안 하고 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대선이 3월 초에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차기 정부의 과제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러겠네요. 차기 정부에서 이걸 받아서 과연 상환하라고 할 것이냐? 아.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정부나 뭐 은행에서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준다든지 뭐 네. 지원을 하더라도 대출금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내는 자영업자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부실 네. 은행이 다 떠안는 거 아닌가, 뭔가 은행한테도 좋진 않은 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은행이 한번 그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네. 자영업자의 DSR을 봤는데 이번 조치가 끝나고 나면은 한 41.3%까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원이 유지가 되면은 네. 한 30%대 후반인데 네. 조금 더 높아지는 걸로 예상이 돼서 그 DSR 수준이 예. 41% 이른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총 부채를 갚아야지 되는 걸 100이라고 친다면은 예. 40% 그러니까 내 소득의 음. 40%는 원리금 상환하는 데 써야지 되는 소득 전체 거죠. 거의 절반 가까운 예, 그렇게 되는 41%가 거죠. 그래서 원리금 예. 상환에 써야 된다. 네.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개인 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곳들은 예. 뭐 60%가 더 넘어갈 수도 있는 걸로 지금 예측이 아이고.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40%라는 것은 평균이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지원이 유지됐으면 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신 걸로 네. 예상은 하고 있고요. 당국이 아직 종료 여부를 완전하게 결정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3월 정말 막바지 돼서까지 결정을 좀 미루다가 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은 좀 드는데 네. 네. 두 쪽 다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까 총부채 상환 비율 41%라는 거는 100만 원을 벌면 네. 41만 원은 이자나 빚값내. 원금으로 원리금. 빚값내 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정부가 올해 들어서 이 대출 규제를 하면서 2억 원 이상 대출 받은 사람한테는 차주별 40%를 적용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100만 원 벌어서 40만 원 갚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대출 안 해준다는 그쵸. 얘기인데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이젠 더 이상 대출 못 받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상환 압박이 들어오고 대출도 못 받고 그러면 더 네. 상황은 악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의 숨통을 트일 수 있을 부분이 지원금 아닙니까? 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한다, 하겠다, 뭐 하자 이런 얘기 정치권에서 계속 나왔는데 김부겸 총리도 좀 유연한 자세를 보였잖아요.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는 절대 안 된다. 네. 뭐 부작용 심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 입장은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에서 안을 주면 해주겠다는 유연한 자세로 좀 바뀌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재정부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정부가 했었던 한 14조 원 정도를 넘어선 2배에서 3배, 뭐 지금 35조, 40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거는 안 된다라고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추경을 해서 자영업자를 도와야 된다는 데는 합의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규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규모의 문제, 네, 네. 액수의 문제군요. 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유리 리포터,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 프로파일링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네, 알려드리죠. 유류세 인하 뒤 내려가던 기름값이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최근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국제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달러대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체감 국제 유가가 이미 100달러대다.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기록했다라는 뉴스 들은 지가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국제 유가가- 그렇게 그 사이 많이 올랐나요? 유가가 마이너스일 리는 없고요. 아마 유가 인상률, 예, 네. 상승률이 예, 상승률. 뭐 좀 하락을 했을 때는 그게 이제 마이너스라고 표현이 됐을 텐데 아, 네네. 그러니까 2년 전에 10달러대 뭐 막 이렇게 얘기가 됐었다가 지금은 90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아, 3일날 종가가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그렇고 네. 브렌트유도 그렇고 배럴당 90달러를 다 넘었어요. 음흠. 그러니까 100달러 목전에 있는 겁니다, 정말. 네. 근데 왜 이렇게 오르냐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일단 네. 수급이 불안정한 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데 네. 공급이 부족한 거죠.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지금 뭐 사태가 악화가 됐다라고 하지만 네.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따른 이제 공급은 약간 좀 차질을 빚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공급 차질 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예. 하나가 일단 그 오펙 회원국들이 증산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여부도 있는데 아하. 네. 증산 결정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예. 증산 계획 자체가 충분치 않다는 것 때문에 음. 지금 그
부분이 있고요. 충분한 증산을 예, 하지 않고 있다. 충분한 오페크가. 증산이 예. 안 됐다는 시장의 그런 합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아. 이거는 이제 지정학적인 우려라 네. 예. 당장의 이제 수급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예.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가 더 돼가지고 아하. 막힌다. 네. 라고 하면은 유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런 불안감들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추운 시즌이잖아요. 네네. 난방 시즌이기 때문에 네. 1분기 말까지는 유가가 더 오를 요인밖에 없지 않겠느냐. 아하.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이게 있습니다. 네. 유가가 뭐 한참 낮아질 때 기억을 해보시면 그 네. 당시에는 유가가 높아지면 미국에서 셰일가스라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추하는 거 말고 네. 예전에는 채산성이 없어서 생산하지 않았던 거를 셰일가스라고 이제 뽑아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이 셰일가스 업체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거의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도 셰일가스 생산량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유가는 오펙하고 오펙 플러스 국가라고 하는 러시아랑 뭐 이쪽에서 나오는 거에 의지하게 돼 있는데 예.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단은 감산을 확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증산을 하고는 있지만 네.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국제 정세의 문제도 지금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가를 막 계속 올리고 있는 촉매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네. 근데 이게 또 기름값도 유가도 워낙 올랐지만 우리는 또 이거를 원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네네.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환율이 또 많이 오르니까 체감하는 기름값은 더 많이 뛴 것 같다는 느낌이 우리는 들어요. 오로지 수입할 수밖에 없고 생산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런 이제 환율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휘발유 가격이 이제 국제 유가에 연동이 돼서 한 2, 3주만 있으면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감하는 게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유류세 인하 조치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네. 이게 시한이 있어서 가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기름값이? 아무래도 만약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중단된다라고 하면 예.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제 정부가 유가가 이렇게 계속 높은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도 연장 조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조금 있습니다. 네. 하지 않으면 물가가 또 자극을 받아서 물가가 오르게 되거든요. 예. 물가가 또 자극되면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고 지난번에 인플레이션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이 부담도 안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세금이 조금 안 들어오더라도 연장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자동차에 넣는 기름도 문제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저도 집안 살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물가 걱정이 무엇보다 좀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가가 이제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이게 되니까 기업이 비용 부담이 되면은 서비스나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거 다시 또 우리 소비자 부담으로 오게 되고 네. 그게 또 물가를 높이게 되는 그런 악순환 구조가 생기니까 네.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유가가 그 미치는 그런 그 기업 이익에 미치는 상관성이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낮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해요. 아. 그렇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네. 예, 기업의 비용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이중으로 더 압박이 오게 되는 예. 거죠. 네. 김치영 기자 네. 조금 전에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네네네. 주셨는데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계속 미국 연준도 그렇고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아까 무역에 미치는 영향 잠깐 말씀을 김 기자님께서 해주셨는데 예. 이게 조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저희가 무역 수지 적자가 2달 연속 지난해 12월하고 1월 났는데요. 그 네. 이유가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거든요. 기업들이 에너지를 사는데 작년보다 한 3배 이상의 돈을 지금 들이고 있어요. 네. 똑같은 양을 수입을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난 상황이고 적자가 나니까 국내에 달러가 부족하고 예. 달러가 부족하니까 달러는 강세가 되니까 원하는 약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은 오르는 거거든요. 아.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조금 악화되는 상황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물가가 오르면 또 부담스럽고 우리는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고 외국도 금리를 올리고 이런 상황들이 좀 복합적이어서 어디에서 해결고리가 나올지는 조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에너지 가격이라도 좀 떨어지면 좋은데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하니까 여러 예. 면에서 좀 악재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좀 그냥 잘 해결이 되면 전쟁 가능성이 좀 낮아지면 국제유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닌지. 수급 요인도 풀려야겠죠. 아, 예, 수급 네. 공급이 지금 딸리는 것에 비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도 같이 풀리지 않으면은 정세만 나아진다고 이게 아, 추세가 완전히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증산이 이루어져야 되겠군요. 오페크에서.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결정일 겁니다. 오펙으로서는 그걸로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그렇죠. 예, 증산과 감산은 그들에게 굉장히 그들의 주머니를 권력이죠. 예, 아하. 일단 좌우하는 거기 미국의 에너지청에서는 에너지 전망 보고서 올해 내놓은 거 보면 네. 올해 석유 제품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러면 수요는 많다는 얘기이기 네. 때문에 보복 소비 뭐 이런 거. 네네네.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요즘 100달러 넘는다, 150달러 간다라는 네. 얘기들이 이 수요를 바탕으로 나온 얘기여서 아하. 일시적인 우크라이나 뭐 이런 사태도 고려가 돼 있지만 네. 당분간 유가는 좀 강세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걱정이네요. 다음 세 번째 이슈 짚어주시죠. 네. 영어 약자로 NFT, 우리말로 대체 불가능 토큰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빅테크와 게임 업계가 이 시장에 주목하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도 올해부터 NFT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외 기업들의 NFT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뭘 어떤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NFT를 일단 가지고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거고요. 네. NFT로 뭘 할 수 있느냐는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타버스 세상에서 예.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3차원 가상 세계잖아요. 네네. 거기서 거래되는 품목들 뭐 이런 것들이 NFT가 될 수도 있고요. 아하. 그다음 뭐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아이템으로 아이템. NFT가 거래될 수 있게 지금 이미 그런 게임들이 해외에서는 나와 있고 네. 국내에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NFT로 거래가 되는 아이템이 있는 것에 대해서 게임의 등급 분류를 보류를 했었잖아요. 네. 예, 그런 걸 보면 아직까지 이제 사행성 때문에 좀 그러고 있지만은 게임 업체들도 지금 다 NFT 게임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활용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NFT가 그림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어떤 프로필 사진이나 이제 그림 같은 걸로 많이들 나오기 때문에 네, 뉴스 보도될 때 되게 그런 걸로 보도가 예, 됐었죠. 근데 또 그런 걸 많이 접해서. 그런 네. 그림의 소유권과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영수증, 디지털 등기부 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하나뿐인 그런 이것은 권리. 누구 거다라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던 것에서 무언가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NFT라는 것은.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자산이 불어날 수도 있는 그리고 그 가치가 굉장히 높게 또 평가가 되고 있는 지금 약간 거품이 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NFT를 안 할 수는 없는 아하. 그런 좀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해요. 네.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이 NFT를 제가 당장 뭐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대체 신세계인지 아니면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거품이 끼어있는 뭔가 신기루 같은 존재인지 이게 이따가 사라지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손에 잡히는 느낌이 없으니까 네. 이게 모르겠어요. 디지털 세계의 증명서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는 않아요. 이게 어렵죠. 블록체인으로 시작해서 가상자산 갔다가 가상자산에서 또 NFT까지 막 가니까 네. 사실 그 앞에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까지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더 힘들긴 한데 예. 디지털 세상에서 워낙 복제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진 같은 걸 내가 찍어서 올려놓으면 누군가는 퍼가도 이게 진짜냐 아니냐 진품 논쟁이 생기거든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NFT라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일종의 증명서 같은 걸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본이야라는 증명서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네. 나중에 그 사진의 가치가 높아지면 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겠느냐. 요즘 뭐 마이클 조던 신발 뭐 신었던 거 갖고 네. 있고 네. 사인 갖고 있으면 그게 값어치 높아지는 거하고 아, 같은 신발이라 하더라도 네. 마이클 조던 신었던 그 하나밖에 없는 그거는 당연히 천문학적으로 높은 액수겠죠. 그죠. 예. 그거하고 똑같이 디지털 세상에선 될 것이다라는 개념이 NFT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게임 회사든 뭐든 당신의 프로필에다가 NFT를 찍어드립니다 해서 돈도 받고요. 예. 그다음에 그걸 또 가지고 가서 거래도 하는 시장도 생기고 이러는 건데 네.
약간 거품이 낀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디지털 세상 아까 말씀하신 메타버스 세계로 가면 네. 값어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 상황에 지금 저희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걸 믿는 분들은 가서 막 거래를 네. 하는 거고 어허. 저희 같이 현실 세상에 발을 좀 많이 딛고 있었던 사람은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는 사기 같은 데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 아하, 네. 없던 데 만들어져 가지고 가치가 막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예. 그게 적정 가치이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으면서 그렇죠. 뭐 가치를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가치가 완전히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예, NFT가 어떤 증명이나 대체 불가의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희귀성이나 오리지널리티나 이런 것들은 예. 분명히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가끔씩 물론 이제 그 일부의 사례이긴 하겠지만 네. 저 인도네시아의 어떤 그냥 일반인의 네. 그 신분 증명 네, 뭐 네. 이러한 사진이 갑자기 뭐 여러 사람이 사겠어 하니까 뭐 엄청나게 그렇죠. 높은 액수로 예. 올라가고요.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인데 NFT를 만들어서 내놨는데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골동품이든 어떤 것이든 다 기준들이 있잖아요. 네. 고가 저가를 따지는. 근데 NFT는 도대체 어떻게 따지는지를 많이 좀 혼돈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래가 되는 데가 뭐 글로벌 거래소도 있고 국내 거래소도 있고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매겨지고는 있는데 자전 거래라고 그래가지고 예. 자기가 그러니까 코인 부자들이 NFT를 또 많이 샀거든요. 아하. 코인 부자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어떤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NFT를 많이 산 경향도 과시용으로. 있는데, 예, 과시용도 있고 일반인들도 많이 사고 그러는데 과시용으로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또 비싼 가격에 사면 가격이 더 오르겠죠. 그런 자전 거래를 하는 것이 지금 규정상으로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규제할 수가 없군요. 예, 법도 없고.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전 거래로 해외에서도 가격을 높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NFT 가격에 거품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자전 거래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자전거래라는 말씀인데 듣다 보니까 예. 이게 주식이라면은 주가 조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비슷하죠. 사실 비슷하죠. 네. 예. 그렇네요, 진짜. 이 세계는 아직 명확한 룰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네. 뭐 위험하다면 위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가격의 형성은 NFT라는 증명서를 받을 때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걸 이제 여기서는 민팅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민팅비를 근거로 가격이 초기에 형성이 되고 아하. 그걸 가지고 거래소에서 누군가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오르는 거니까요. 그러겠죠. 네. 근데 흔히 말하는 기초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 증명서의 값어치가 얼마냐는 사실 실존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거래를 원하신다면 진짜로 이게 제대로 된 증명서인지도 봐야 되고 그 디지털 세상의 작품이라는 것도 잘 연결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지 네. 그냥 들어가면 오른다더라 해서 들어가시면 자칫 잘못하면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위험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려야죠. 예. 근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네. 후보가 NFT로 대선 자금을 모은다 이런 네. 뉴스가 전해지던데요. 그럼 이거는 뭔가 이렇게 소유권을 줘야지 NFT 뭐 거래가 네, 되는 네. 건데 이게 뭐 NFT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NFT를 발행하기는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재명 펀드라는 것에 가입을 해가지고 예. 후원금을 내면은 예. 그 후원금을 받았다는 증표로 아하. NFT를 발행해서 주는 영수증처럼. 겁니다. 네, 근데 어떤 NFT가 발행될지는 아직 모르고요. 네. 근데 그 영수증인 거죠, 정말 디지털 예. 영수증이 네네. 발행이 되는 건데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을지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네. 지금은 실제로 거래가 될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 NFT로 후원금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큰 의미를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냥 이게- 증표로 NFT를 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증명서를 준다는 거지 예. NFT로 후원금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오해가 있으실 수가 있는데 네. 그냥 예전에도 선거자금 모금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 같은 네. 거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십시일반으로 선거자금 모금한 것처럼 모금을 네. 하는데 증명서를 NFT로 발행해 줄게라는 거지
뭐 약간 더도 좀, 아니고 덜도 예, 아닙니다. 네. 유행에 약간 좀 편승하는 것도 있고 음. 젊은 세대들이 워낙 NFT 그러면은 또 네. 해볼까라는 네.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하. 그런 걸 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네. 이게 NFT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네. 없던 걸 만든다, 새롭다라는 것의 뒷면에는 위험성이라는 게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좀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 김유리 리포터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